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인 것으로 오늘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 집단 발병 여파가 수도권을 넘어서 강원,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진 만큼 일상 곳곳에서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규모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TBS 생방송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서울시 주요 대응책들 유민호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이 나왔는데 확진자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네, 약 1시간 전에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00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줄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모두 71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에서 18명, 인천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와 충남에서 확진자 4명이 발생했고 강원에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에서 2명, 부산과 대구 1명 등 여전히 전국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 곳곳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군요. 자, 일단 그럼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사망자가 5명 늘면서 누적 48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거의 500명에 육박한 이런 좀 심각한 수치입니다. 어제 보고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60대가 넘는 고령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은 보름 전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확진돼 80대도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그제 사망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11월 들어 일주일간 발생한 사망자는 50대 1명을 빼면 모두 고령층이고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걸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이 코로나19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함께 나온 다른 지표도 살펴볼까요? 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여전히 2만 7천 명대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약 2천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54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앞서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사흘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가족이나 지인 간 소규모 모임, 직장 사우나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까지 지속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발생과 확진자 접촉을 통한 산발적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유행은 감염원 규명이 어렵고 발생 환자 수 대비 조치 범위도 넓어 유행 차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 방역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걱정입니다. 자, 그럼 일단 서울에서 가장 많은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역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어제 서울에서는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수도 6,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약시설로 꼽히는 노인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지속해서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파악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3명이 확진돼 총 9명으로 늘었고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도 2명이 추가돼서 누적 23명이 됐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악구와 강남구 소재 사우나에서도 각 1명씩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생일 파티 모임 등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가족과 지인 모임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강남구가 지난번에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했어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강남구는 지난달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강사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계기로 전수검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학원 밀집적인 대치이동 주민센터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관내 학원가사 11,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는 어제 지난 8일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총 7,000명이 검사를 받아
현재까지 3명의 무증상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가 제기동인 201번 확진자는 네. 잠시만요. 그 보니까 구 관계자가 얘기를 한 부분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검사 받지 않은 강사들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좀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예.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강사들은 속히 검사를 받고 학원도 좀 참여를 독려해달라 이렇게 관계자가 좀 밝힌 상황입니다. 네, 혹시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동선이 겹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그럼 다른 자치구 상황도 살펴보죠. 성동구에서는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성동구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금호 사가동에 있는 금호 노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2명이 확진된 뒤 어제 입소자를 포함해 총 9명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의료기관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일 집단으로 묶어 통째로 격리 봉사하는 코호트 격리가 시행 중인데요. 이 동대문구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자 1명을 포함해 모두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주소지가 제기동인 201번 환자는 이 주변 용신동에 있는 센터를 통해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말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발열 등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그제 다른 구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나오는 거 보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서울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확진자 동선이 공개된 곳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서초구 양지동에 있는 해인빌딩의 확진자가 지난달 말부터 지난 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업무 시간이 머물렀다고 서초구가 좀 공개를 했고요. 예. 또 양재 종합시장에 있는 사우나인 양재탕에 한 남성 확진자가 최근 수차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초동에 있는 옛날 죽집에는 지난달 27일 오후에 한 확진자가 머물렀다고 서초구도 밝혔는데요. 이 강북구는 또 어제 재난 문자를 통해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숭인시장에 있는 부흥상해 방문자는 강북보건소에 들러 꼭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 숭인시장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원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원주는 서울과 좀 가까운 예. 강원도로 가까운 편이라서 좀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원주에선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닷새 동안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또 일부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원주의 한 의료기기 판매장에서 관련 감염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과 방문자 가족, 지인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특히 고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도 포함돼 네.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고 등교 수업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주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갔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 소식 살펴봅니다. 수능이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5개 시도 43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우선 직전 수업일인 지난 6일보다 33곳 줄어든 수치긴 합니다만 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충남과 전남 7곳,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원에서 5곳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 19명이 사흘 동안 신규 확진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차질 없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유민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오는 게 유독 더 반가운 날이에요.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그 가운데 아마 이 얘기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떠들썩했었죠.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각각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90%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뭐 주식시장도 난리가 났고요.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데 꼼꼼히 자세하게 여기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팩트부터 전한 다음에 설 교수님께서 해설을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그 실험의 드리겠습니다. 개요라든지 네,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요.
예. 뭐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서방 국가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3개 그룹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백신이 하나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앞서간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됐었죠. 그리고 임상시험을 제일 먼저 시작한 미국의 모더나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국의 화이자라는 기업과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을 했었는데 어제 화이자가 보도자료의 형태로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서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 과학자의 심사를 거친 논문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도자료의 형태로 파이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이제 언론 뿌렸다. 릴리즈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2만 5천 명 정도의 일반 시민에게 이 3상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도자료에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이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타진이 되면서 이제 아침부터 굉장히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험의 개요는 그렇고 보도자료 형태에 대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발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근데 보통 임상시험 결과는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랜시디라던가 아니면은 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던가 이런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고요. 그렇게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서야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파이자의 발표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아가지고 지금 국내외 많은 백신 전문가들이 파이자가 발표한 데이터나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도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 동료 리뷰를 하게 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페이퍼의 형태가 그러니까 논문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동료 과학자들이 체크를 해야 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제 보도자료에는 그 데이터도 첨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도대체 90% 예방 효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파이자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90% 예방 효과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백신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 부정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실험 개요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와 팩트 중심으로 강양구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제가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 메이저 언론 매체나 방송사 이런 데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연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바쁜데 여기 와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얘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화이자가 발표를 하면서 어제 거의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파이자 주가만 언급을 해보면 15% 이상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빠져가지고 한 7%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화이자 주가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 뭔가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여행이라던가 관광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전 세계 주가가 덜썩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이자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믿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상 시험에 있어서 백신 임상에 있어서 3상 시험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보통 백신이라고 하면 항체가 생기면 그게 백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결국 백신은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임상 3상을 디자인을 하느냐 하면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에는 가짜약, 위약을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백신을 투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요거를 24,000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24,000명 중에서 반은 위약이고 반은 백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참여한 사람이 24,000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이렇게 백신을 투약을 할 때 이중맹금, 즉 주는 나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누가 위약을 받았고 누가 백신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1년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예. 2달치 정도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100명 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명 부근을 분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000명을 맞췄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명을 분석했다고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4,000명을 맞췄으면 24,000명을 통째로 분석을 해야 이중맹금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완전히 평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명만 분석했다고 하는 게 그 100명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게 첫째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90%라고 하는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왜 명확하지 않느냐면 이거예요. 90%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백신을 맞는 것은 바이러스 침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바이러스 침입은 전혀 방어가 안 됩니다. 다만 백신을 맞게 될 경우에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백신을 안 맞은 그룹과 백신을 맞은 그룹이 있을 때 90%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100명이 중증에 빠지거나 100명이 사망을 하는데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은 단지 10명만 중증으로 빠지거나 10명만 사망을 하고 90명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감염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백신의 효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백신은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예. 감염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나 백신을 맞은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은 감염에는 전혀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감염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감염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거는 전혀 백신이 지금 테스트돼야 될 상황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파이저 백신이 안전해 보이기는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학자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파이자 백신의 효과가 있을 거다. 특히 90%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이 임상 3상이 디자인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더 네.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파이자 측에서는 나머지 23,0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워딩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그만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떤 편견을 예. 없애려고 하면은 24,000명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것도 가능하면 시차를 두지 않고 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차를 두게 되면은 시차 때문에 또 오류가 예. 일부 근데 왜 생길 수가 이거를 있기 이 때문에 100명 부분만 발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은 석연치 않는데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파이자가 얘기한 것이 네. 파이자가 얘기한 그대로를 믿기에는 근거가 너무도 부족해서 지켜봐야 될 게 많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첫째,
미 FDA에서 예. 임상 3상을 디자인하라고 할 때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영아도 집어넣어라, 10대도 집어넣어라, 20, 30대도 집어넣고 고위험군도 다 집어넣어라. 두 번째는 여러 인종을 다 집어넣어라. 그래 결과가 알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고위험군 중에 임신을 한 사람, 또 막 출산을 한 임산부도 다 집어넣어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라. 심지어는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기저질환, 이런 분들도 예. 다 맞을 거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다 집어넣어서 백신 테스트한 결과가 향후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석한 군이 어떤 군에 속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백신을 맞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경증을 앓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몸에서 빨리 그 바이러스를 퇴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파력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데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온 단지 90%라고 하는 숫자만 가지고 파이저 백신이 마치 성공적으로 개발된 것처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직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 있습니다. 방금 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가장 먼저 나온 반응 중에 하나는 일단 90%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데이터 명확하게 판단할 만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지적을 한 네. 것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가 90%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젊은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굳이 백신을 맞지 예. 않아도 그냥 알아도 경증으로 앓을 네, 확률이 코로나19 높고.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가볍게 경증으로 네. 앓은 다음에 항체가 생겨올 가능성이 지금 여기저기서 목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이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90%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룹이 그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90%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의미는 없는 거죠. 굉장히 예. 퇴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빨리 제시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한 번에 예. 그냥 언론을 이용한 언론 예. 플레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3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이 돼서 백신을 맞았어요. 맞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와서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파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백신의 효과가 아주 뛰어날 경우, 백신의 효과가 뛰어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침입을 막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입이 되면은 백신의 효과가 아주 뛰어날 경우에는 금방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파를 거의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백신의 경우에는. 강력한 근데 백신의 만약에 경우에는. 그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떨어진다. 경우에는 누군가를 또 감염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가 몸에서 일부 증식하고 예. 적으나마 그것이 남에게 전파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백신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예. 추가 전파도 확산할 수 있는 확산 방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파이자 백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는 알 수 없다. 제가 이 질문을 단계에 드린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백신의 유효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강력한 백신이 나와야 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파는 전파대로 시키고 효과는 효과대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 노인 요양 시설에 워낙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신속 진단을 위해서 항체 진단 키트를 미 정부에서 예. 한 1,500억을 들여서 구입한 다음에 각 요양 시설에다가 다 나누어 줬어요. 네. 신속히 테스트를 하라고. 그런데 테스트를 거의 안 했거든요. 왜 테스트를 안 했느냐 하면 이게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테스트를 했는데 본인은 감염이 되어 있는데 테스트 결과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네. 우리 오히려 위험해서 이거 안 쓰겠다 이래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신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나와야 백신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네. 백신인데
원래 기대하는 거 100이 아니라 한 50 정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라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나는 오히려 확산을 시키고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네네. 문제는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0%라는 수치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사안이 중요하다.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유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맞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고위험군이면서 환자와 계속 접촉을 하는 그런 의료진들인 경우에는 저는 접종을 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반 시민들까지 다 접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위험군 환자를 다루는 일선에 있는 예. 그런 의료진들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접종할 동기는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파이자에서 발표한 데이터의 근거가 어느 정도나 충족이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90%라고 하는 숫자가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니라 무엇인가 근거가 있는 숫자라 그런다면은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상 네.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짜 파이자가 발표한 대로 효과성도 있고 그리고 예. 많은 전문가들이 네.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로 안전성까지 있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백신은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접종까지의 과정들을 예.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량 생산이 어디서 가능할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많은 그 백신 개발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주목하는 네. 것도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산 기지를 할 만한 곳들이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일단 문제고요. 사실은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이 메신저 RNA 백신, 이번에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 RNA 백신인데 RNA 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에서 공공연하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70도에서 영하 70도에서 네.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5일 동안만 보관이 가능하고. 네, 5일 동안만 보관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조한 다음에 5일 안에 영하 70도에 유지한 상태에서 병원까지 옮겨가가지고 예. 병원에서도 영하 70도 상태를 유지하다가 환자가 오면 해동을 정교하게 시킨 다음에 그 RNA가 변성하기 전에 환자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 절차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만 들어도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단 그 작은 지역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영하 70도를 유지해서 5일 동안만 보관이 가능한데 대량으로 맞출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로 꽁꽁 싸가지고 영하 70도 상태를 일관되게 네네. 유지를 시킨 다음에 비행기 같은 곳으로 빨리 이동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이제 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 그 네. 인천공항에서부터 또 영하 7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국 곳곳에 있는 예. 병원으로 또 가게 한 다음에 그 병원에서도 영하 7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관하다가 그러니까 시민이 접종 받으러 오면은 해동을 녹여서. 시켜가지고 네. 그 변성되기 직전에 어쨌든 제대로 접종을 해야 이제 모든 게 다 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이런 같아요. 상황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극복이 빨리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교수님은 이 과정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영화? 지금 이제 파이자 백신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네. 개발됐을 경우에 이제 콜드 체인, 그러니까 예. 이제 운송, 보관, 네. 그다음에 이제 접종과 관련한 이 콜드 체인이 이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콜드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물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마이너스 70도씨를 유지하기 위한 극저온 냉동고가 갖추어져 있지가 않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운송, 배송, 접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은 이렇게까지 보관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나요?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예. 마이너스 20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더나도 같은 RNA 백신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떤 상당히 까다로운 콜드체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애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4도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그 독감 백신의 유통과 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예. 수 있겠죠. 약간 정정해드리면 우선 RNA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생백신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우리 독감 백신의 유통체인인 2에서 8도 예.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화이자는 영하 70도, 예. 모더나는 영하 20도.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예. 러시아 백신도 한 2도에서 8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마치고 있는 백신도 이제 한 2도에서 8도 이런 사이에 예. 있는데 만일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빨리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에 접종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영하 70도, 예. 다른 하나는 영하 20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백신 제조 단가보다 네. 유통 단가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그럴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네요. 일단은 오늘 그 관련해서는 얘기를 충분히 나눴지만 계속 이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얘기해 주셨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올겨울에는 뭐 꼭 독감 백신 맞아야 한다라고 몇 차례 강조를 해드렸죠. 그런데 독감 백신 유통 중에 냉매와 접촉한 백신 600여 개가 폐기가 된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유통이나 이 배송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일단은 너무나 예. 이제 많은 백신을 단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동을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동의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이동의 노하우가 없는 기업들이 이번에 백신 유통 과정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걱정할 정도는 네, 아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이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한 게 지자체와 이제 긴밀하게 중앙정부가 공조하면서 상황에 맞게 그걸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원주 같은 경우가 지금 5일 동안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1.5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천안과 아산 역시 현재 1.5단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므로 단계를 같이 높여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도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로라면 1.5단계로 격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예.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애초에 기준을 딱 그 일주일간에 네. 100명 정도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는 상황과 그리고 위중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해놓았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도 사실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5단계로 나뉘었는데 예.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천안 아산이라든가 원주 같은 네.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 환자들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단계로 오르긴 했는데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렸을 때 시민들의 경각심을 체감할 높이는 수 효과 있는 외에는 것들이, 예. 외에는 뭐 고위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시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방역에 동참을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 외에는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렸을 때 또렷한 실효성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1.5단계로 올리는 것 정도로 이 천안 아산이나 혹은 원주의 확산세가 잡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네. 수도권으로 돌려보면 수도권에서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외에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 사망자가 485명으로 오늘 또 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제 최근에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이렇게 이제 고위험 시설에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00세 네. 되신 분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어제는 이제 5분이나 한꺼번에 사망하신 예.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고위험 시설에 전파가 되면서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올 겨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수준도 높고 방역 당국의 지침도 잘 따르고 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수칙을 잘 지키고 네.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은 식당하고 카페인 경우는 예. 그 이제 업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 장소를 1단계나 1.5단계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짧은 시간이라도 벗을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내에 모이게 될 경우에 공기가 아무래도 갇혀 있고 산밀 조건이 조성이 되고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실내 전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냥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냥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거기에서도 이제 식당이나 카페를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이런 상황, 실내에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향후에는 계속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계절 요인과 맞물려서 생기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1단계, 1.5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뭔가 특별히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런 상황들이 같이 합쳐질 경우에 합쳐지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방역 당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겨울철 우리가 좀 슬기롭게 대유행을 막고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이 얘기를 길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요. 네,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의 상태가 달라지면은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참 오랫동안 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네. 기본을 좀 깜빡할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내 몸을 잘 체크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그리고 손 씻기도 자주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그래서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기업에서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는 그 기업의 책임을 묻는 조치 같은 것. 기업의 책임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기업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도 일터를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방조한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근데 기업은 또 역으로 그 마스크를 잘 안 쓴 개인에게 인사고과를 나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예.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감염의 위험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인 건데 그런데 어디서도 지금 그게 강조가 안 되고 있다라는 예. 게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그 다각도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뭐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본인의 그 맡은 바를 좀 다 지키면서 해야 좀 그나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계속 되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